백수들은 시간이 많은 데다 남들이 바쁠 시간에 집에 있다 보니 보통이라면 알아채질 못할 만한 것들이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모자를 푹 눌러쓴 저 남자. 나이는 대략 30대 정도로 보였고 요 며칠간 거의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전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겠지만 시간이 많은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 공원에 앉아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구경하거나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골목을 서성거리곤 한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닌 분명히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궁금증이 일었던 나는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마음 먹고 한번 지켜보기로 했다. 그 남자는 오늘도 여전히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원에 있는 아이들만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3시간가량 그렇게 가만히 있던 남자는 아이들 학교 끝날 시간이 되자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으로 향한다. 그리고는 의미 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만 흘끗흘끗 살펴본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궁금하던 찰나 그가 움직이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듯 그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 나타난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과 놀이터 그리고 등하굣길까지. 그리고 두 번째 그는 CCTV가 없는 곳만 움직인다. 심지어 그가 자주 서정되는 그 골목까지 모두 방범용 CCTV가 없는 곳이었다.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내 시야를 벗어났을 때 난 창을 닫고 TV 앞에 앉았다. 혼자 방에 있기 적적해서 버릇처럼 틀어놓은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어쩌면 그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다음날 난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며 그 남자가 앉아있는 공원 벤치 건너편에 앉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는지 여전히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따라 공원에 아이들 부모님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도 몇 없었다.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이 녀석은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난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했다. 보는 사람이 없다면 분명 뭔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때 재빨리 녀석을 제압할 계획이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 내 손으로 직접 때려잡아 경찰서로 데려간다면 모범 시민상이나 용감한 시민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만 잘 풀린다면 백수라며 집에서 눈칫밥 먹는 것도 용서가 될 게 분명하다. 내 생각대로 남자는 내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숨어 있다가 미행을 하려던 내 계획과는 다르게 그 남자는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내가 숨어 있는 것을 둘러보았다. 하필이면 도망칠 곳도 없는 막다른 곳이었다. 난감해하던 그때 어느새 다가온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며칠 전부터 날 유심히 보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나는 터무니없는 나의 계획을 후회했다. 멀리서 본 것보다 체격이 좋았고 강해 보였다. 내가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약골은 아닌 것 같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그의 언성이 약간 높아졌다. 난 위기감을 느끼며 곁눈질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눈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벽돌이 보였다. 이보시오. 내 말 안 들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위협하듯 내게 다가왔다. 당황한 나는 재빨리 몸을 숙여 벽돌을 집어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잠시 고개를 갸웃하던 그는 이내 무서운 표정으로 품에 손을 넣었다. 난 그걸 멍하니 보고 있을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다. 그가 칼을 꺼내 들기 전에 눈을 질끈 감고는 그에게 있는 힘껏 벽돌을 던졌다. 그러자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니 그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약하게 몸이 움찔거리는 걸 보니 아직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두려움이 몰려왔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쓰러진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보였다. 아까 품에서 꺼냈던 거, 경찰 신분증이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 잠복 중인 경찰이었던 것이다. 섣불리 판단한 나를 저주했고 성급히 움직인 내 몸을 원망했다. 이대로 경찰에 전화했다간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 그러다 내 눈으로 어떤 꼬마의 모습이 보였다. 저 꼬마, 집으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보이는 경찰의 모습도. 그러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처음 계획과 똑같다. 다만 아이를 살해한 파렴치한 범인은 놀랍게도 경찰이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할 수 없도록 경찰의 입을 막는 것. 그리고 경찰에 희생당한 불쌍한 아이를 만드는 것. 난 근처에 떨어진 벽돌을 집어들고 천진난만하게 걷고 있는 아이를 따라갔다. 실망감이 꼭대기까지 차올랐다. 눈이 아플 정도로 나열된 노트의 숫자들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필사적으로 찢어냈다. 노트 귀뚱이를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간다. 종이 찢기는 소리가 거슬리지만 이 두 손을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방안은 어느새 찢겨나간 종이로 메꿔졌다. 로또 분석? 기법?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동생이 열심히 한다는 공부가 이런 거였다면 난 녀석을 뒷바라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밀려오는 허탈감. 이 허탈감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노트를 꺼내 찢었다. 또한 동생에 대한 믿음도 찢어졌다. 의미는 없었다. 그동안 보내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전부 로또를 사고 로또 번호를 연구하는 데 쓰였다니. 반지하 자취방 창문 너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니 다양한 브랜드의 운동화들이 발맞춰 지나가고 있었다.
동생이 갖고 싶어하던 브랜드도 보인다. 사뿐, 사뿐.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지금의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정훈 학생이요? 대학 등록금 납입 내역이 없습니다. 동생은 1학기를 제외한 다른 학기 동안은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는 분명 꼬박꼬박 입금해 주었었다. 머리도 좋고 공부에 뜻도 있던 터라 내 동생 정훈이를 꼭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다. 부모 없이 자라서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눈칫밥 먹었던 내 동생 정훈이. 난 그런 동생을 위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서 숙식하며 쉬지 않고 일하며 지원해줬다. 누나에겐 늘 미안하다며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보답하겠다는 그때의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이 났다.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행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부터 했었다. 동생이 자취방을 찾아갔을 때 내가 마주친 건 구겨진 로또 용지들과 빈 술병들, 그리고 지금 내가 찍고 있는 로또를 분석하는 노트들. 눈물 때문에 흐려진 시야로 구불구불한 글씨가 들어왔다. 난 폭발하는 감정으로 덜덜 떨리는 손을 멈추고 눈물을 닦는다. 로또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노트를 채울 수 있을까? 난 동생의 노트를 펼쳐보았다. 쓸모없는 노트라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천천히 넘겨보았다. 다음 로또 번호를 예측하는 숫자부터 1등 당첨이 많이 나온 로또 명당 지점, 궁합이 좋은 숫자, 로또에 좋은 미신들까지 다양한 것들이 노트에 적혀 있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로또에 좋은 꿈들이었다. 돼지꿈, 할머니, 할아버지, 대통령 등 조상님이 나오는 꿈이 좋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자기는 부모님 얼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 꿈을 꿀 수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작게 써져 있던 그 작은 글씨들은 무언가 많이 아쉬운 그런 감정이 들어있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나에게 부모님 사진이 혹시 있냐고 내게 물어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난 느끼게 되었다. 이러려고 부모님 사진을 물어본 거였구나 라고 말이다. 허탈한 표정과 초점이 흐린 멍한 눈으로 그 페이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난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니 곰팡이가 생겨 지저분한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 짜증이 났다.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 분노와 억울함 등 온갖 나쁜 감정들이 내 안에 파고 들었다. 나도 신고 싶었다. 브랜드 운동화. 정우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현관에 누나의 낡은 신발이 보였다. 불길한 낌새를 느낀 정우는 누나 신발 옆에 조심스레 운동화를 벗었다.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때가 덜 묻은 하얀 브랜드의 정훈이 운동화가 오래되고 낡은 누나의 신발 옆에 놓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누나는 반 지하 창틀에
목을 메고 있었다. 붕 떠있는 누나의 두 발 밑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잘 자. 누나가 꿈에서 로또번호 알려줄게. 정우는 누나의 다리 밑에 베개를 깔고 누웠다. 그리고 누나가 꿈에 나오길 바라며 눈을 감았다. 난 아이가 너무나 가지고 싶었어. 다들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고 신혼생활을 즐기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난 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했지. 다행히 얼마 안 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 처음 알았을 땐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임신을 하고 몇 달 정도 지난 때였을까. 조금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에서 집에 혼자 있었는데 무언가 새카만 사람 형태가 바닥을 미친 듯이 기어다니고 있었어. 너무 무서웠지만 꿈에서 난 움직일 수 없었지. 그러는 중에도 그 검은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는 양 바닥을 기고 있었어. 꿈에서 깨어난 나는 정말 기분이 이상했지. 불안한 마음도 들었고 말이야. 원래 꿈 같은 거 그리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나쁜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엄마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 엄마는 아무래도 이상하니 점쟁이를 찾아가 보자고 했어. 그리고 점쟁이는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1년 동안은 절대로 혼자 두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어. 그냥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했지. 불안감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너무나 예쁜 딸이었지. 그 후로 한동안은 그 말을 잊고 지냈어. 사실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썼지. 그러다가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 하지만 처음에 불안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고 솔직히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아이를 혼자 둘 일이 없을 테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어느 날 잠시 집안 마트에 갈 일이 생겼어. 갑자기 손님이 오시기로 했거든. 보통은 잠깐 다녀올 때도 아이를 데리고 가지만 이제 막 재워놓은 상태였어. 잠깐 그때의 말이 생각났지만 아이는 잘 자고 있으니 빨리만 다녀오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 근데 그게 실수였어. 마트를 다녀오는데 집 앞에 사람이 잔뜩 모여 있었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 들고 있던 것도 팽개치고 그곳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말이야, 너무나 슬프게도 불안한 내 생각이 맞았어. 우리 아이가 창문에서 떨어진 거야.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았어. 울다가 지쳐서 자고 또 깨어나면 울고. 점쟁이의 말을 듣지 않은 내가 너무나도 싫었어. 한참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 그러다가 의문이 들었지. 베란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 혼자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높이였어. 근처에는 밟고 올라갈 만한 곳도 없었지.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 내가 꾸었던 꿈. 그
그 검은 사람 형체가 기어다니고 있었던 꿈 말이야. 그게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는 그걸 밟고 올라갔었던 거야. 그 일이 있던 뒤로는 몇 년 동안은 잠잠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일에 대한 기억도 흐릿해져 갔다. 작년에 대학을 입학하고 자취방에 들어오면서 다시 그 일이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것을 다시 보게 된 건 작년 9월 달이었다. 막 고시원에 들어오고 들떠 있었던 날이었다. 당시에 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비틀대며 고시원으로 가고 있었다.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음식점이 껴있는 골목이라 항상 사람들이 많은 그 동네.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런 안정감을 주었던 동네였다. 헌데 새벽 시간대에는 그렇게 열심히스러울 수가 없다. 비틀대며 고시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구가 다 됐는지 깜빡깜빡 거리는 게 그때 당시에는 매우 기분이 나빴다. 뭐라도 튀어나올 듯한. 전봇대 쪽에서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쓰레기들로 둘러싸인 깜빡거리는 전봇대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다. 술이라도 마셨나?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인가? 머리가 엄청 길었다. 검정색 장발의 머리. 그때는 무지하게 취해서 그냥 취한 놈이 전봇대에서 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릴 적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다. 왜 생각났는지는 모르겠다. 완벽히 매치가 됐다. 그 차가움, 그 머리카락, 그리고 그 분위기. 원래 겁이 없는 편이고 잘 놀라지도 않는 나지만 그때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걸 느꼈다. 그 밤은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고 말았다. 다시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본 것은, 아니, 정확히는 본 게 아니라 느낌이었다. 작년 11월 달 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거나 자기 근처에 있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해서 금방 알아차리곤 한다.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고시원의 구조는 방문 옆에 침대가 있고 침대 위로 책상이 있는 좁은 방이다. 한마디로 방문을 조금 열어두면 고시원 복도로 누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날 밤에는 방이 찜통 같고 답답해서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고 있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중 갑자기 잠이 확 깨고 말았다. 좁은 복도 사이로 누가 지나가는 소리에 깼나보다. 다시 잠을 청하라고 했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다. 머리를 문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끝까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다 방문이 조금 열렸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다. 누군가 문을 밀었다. 분명하다. 계속해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잠은 오지 않는다. 그것이 쳐다보고 있을 때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랑 헉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고시원 총무가 복도에 불을 켜고 달려왔고 나도 내 방 불을 켜고 복도로 나왔다. 318호 아저씨가 넘어지셨다. 총무가 왜 넘어졌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또 한 번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방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 방 앞에 있던 그분은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다고 하긴 하는데 눈동자가 없었다고 내게 말했다. 몇 년 전 내가 본 그것이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만약 고개를 돌려서 문 쪽을 봤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글을 쓰는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하다. 내가 결혼하기 전 있었던 일이다. 취직하며 집을 나오게 된 나는 개를 한 마리 입양했다. 강아지 종은 부들, 이름은 쫑. 쫑쫑거리며 돌아다니길래 붙여준 귀여운 이름이다. 쫑은 내 적적함을 달래주는 것뿐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내가 쫑을 데려오고 3년 전 지났을 때였다. 푸들은 머리가 좋다고 하던데 그 말대로 3년쯤 같이 지내자 쫑은 거의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화장실을 가리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내 기분을 정확하게 읽고 간식을 졸랐다.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까이고 온 날은 얌전했지만 월급날이면 귀신같이 달려와서 애교를 부리곤 했다. 그리고 가장 악건이었던 건 나를 속이려고 했단 거다. 나는 평소에 사료를 주고 그걸 다 먹어야 간식을 줬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은 사료를 숨기고 나에게 간식을 졸랐다. 다 먹은 줄로만 알고 간식을 주다 숨긴 사료를 발견했을 때는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랬기에 나는 쫑의 행동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이 녀석 사실은 걔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왔던 게 아니니까 말이다. 그때도 그랬다. 그때의 시작은 평소 바닥에서 자던 쫑이가 내 침대에서 자겠다고 칭얼거리는 것이었다. 갑작스레 때를 쓰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별로 큰일은 아니었으니 쫑을 침대에서 재웠었다. 그리고 자는 동안 가끔씩 으르렁거리긴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으므로 난 한때의 변덕이라 생각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달리 쫑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 침대에서 자는 것을 고수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말이다. 당시에 나는 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물론 대한민국 직장인 중 피로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때는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다.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이래도 지장을 줄 정도로 말이다. 그래도 나는 그냥 내가 좀 힘들었던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 그 당시 프로젝트가 막혀 스트레스가 심하기도 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저기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녀가 내게 처음 건넨 말이었다. 그녀와 처음 만난 건 회사 거래처에서였다. 계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이었던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눈치채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날의 계약은 순조롭게 성사되었고 바로 퇴근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리고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날 오후는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퇴근하려던 나를 붙잡은 그녀는 시간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미안한 얼굴로 시간 되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고 말했다. 당연히 나는 퇴근을 미루고 그날을 기다렸다. 이유야 별거 아니었다. 여자에게서 시간 괜찮냐고 들었을 때 특히 그녀의 외모가 나쁘지 않다면 남자라면 다들 그러지 않을까. 퇴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여자와 만나는 건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내게 이성적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나를 보려 한 이유는 내 생명에 관계된 일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간 영역이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귀신이 보이거나 신기가 있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잡귀나 악귀의 영향이 있다면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내 곁에 악귀가 있다는 것이었다. 추가로 그녀의 이모가 신내림을 받았으니 상담하러 가자는 말도 덧붙였다. 처음에는 어이없었다. 그리고 좀 지나자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녀를 따라 그녀의 이모를 보러 가게 되었다. 그녀가 미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거짓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내 결정이 내 목숨을 살렸다. 그녀의 이모는 나를 흙이 보고는 큰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다. 이모는 내게 부적을 건넸다.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얼굴을 굳혔지만 의외로 그분은 돈을 받지 않으셨다. 효과를 보고 난 뒤에 알아서 내라는 후불제였다. 왠지 속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일단 부적을 내 침대에 붙였다. 어차피 공짜였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이니 말이다. 그날의 나는 홀가분한 느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이변은 그날 밤에 일어났다. 언제나처럼 내 침대에서 자던 쫑이가 갑자기 크게 짖었다. 그동안과는 많이 달랐다. 방에 떠나가라 짖으대는 통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쫑을 혼냈었다. 하지만 쫑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짖었다. 나는 쫑의 입을 막아서라도 일단 멈추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내 옆으로 강렬한 시선이 꽂혀 들어왔다. 시선이 느껴진다 라는 말이 그때만큼 실감났던 적은 없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 시선에 고개를 돌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태어나서 본 적 없는 노인이었다. 잔뜩 일그러진 얼굴에 눈에는 원독이 가득 담긴 노인의 모습은 사악하다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딜 봐도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은 데다
원서라도 보는 듯한 눈을 마주하자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내게 뭐라고 고함을 치는 것 같았지만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고함을 지르던 노인은 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아 하자 내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내게 닿지 않았다. 손을 뻗다 내게 가까워지면 노인은 황급히 손을 끌어당겼다.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는 걸 봐서는 내게 다가오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은 계속해서 손을 뻗다 끌어당기기를 반복했고 나는 그때마다 몸을 움찔거리며 벌벌 떨었었다. 노인이 사라진 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 노인은 사라져 있었다. 그러고 나는 쫑을 꼭 끌어안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전화하자 그녀는 새벽임에도 깨어 있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내게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이모는 이미 일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그녀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다고 했다. 내 옆에 악기가 붙어 있었다고 말이다. 강아지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당분간은 부적을 붙여두라는 것까지. 그로부터 1년 뒤. 그 일의 계기로 우린 인연이 되었고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도 쫑을 만났다. 너가 우리 남편을 지켜준 쫑이구나. 그녀는 쫑을 보자마자 얼굴을 부볐다. 그 말에 나는 왠지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에게 들키지 않게 고개를 돌렸다. 아직 쫑은 우리와 같이 산다. 여전히 간식을 쪼르고 떼를 쓰며 우리에게 애교를 부린다. 그리고 이유 없이 짖을 때면 긴장한다.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을 같이 느끼며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약간의 온기가 감도는 텅 빈 공간. 창문도 없는 5평 규모의 원룸에는 작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희로하게 하나 없는 몸을 일으켜 눈을 3번 감았다 떴다. 방 안에는 침대도 TV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허겁지겁 던져놓았던 지갑과 휴대폰, 속옷과 셔츠도 보이지 않았다. X됐네. 꽃뱀에게 닿은 것이 분명했다. 이상하리 많지 쉬었던 어젯밤의 기억이 이제서야 이상하게 느껴졌다. 잘 구슬려서 자취방으로 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팔짱을 끼고 내게 안기는 바람에 내 살에 닿았던 가슴의 감촉에 그만 넘어가 눈앞에 보이는 허름한 모텔로 허겁지겁 들어왔던 행동이 후회가 되었다. 중간에 그녀 몰래 뺐던 바닥에 던져버린 콘돔이 보였다. 빼면 안 된다고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그래도 돈만 잃었지 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어찌됐든 이 공간에서 나가야 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는 빙글빙글 잘도 움직였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문 바깥을 단단한 나무 판자로
못질에 넣은 것 같았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어떤 새끼가 이딴 짓을 해놓은 거야. 조금 전까지 여유있던 마음속이 뜨거운 분노로 채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문을 조금 더 세게 밀었다. 발로 차고 어깨로 밀고 방 끝에서 달려와 몸을 부딪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저 물체는 마치 문의 형상을 한 벽같이 느껴졌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 가둔 놈이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날 굶겨 죽이지는 않겠지. 작은 방 안에서 지치게 만든 다음 어느샌가 몰래 들어와 협박을 하고 나선 무언가를 더 요구할 것이다. 물론 절대 순순히 줄 생각은 없었다. 놈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습을 해서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힘 빼지 말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괴한을 습격해 제압하는 생각을 했다.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뜨거운 분노를 누르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방 안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쾌한 진동은 미세하지만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다. 아까보다 방 안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눈을 떴다. 천장에서 빛을 발하던 더러운 전구가 아까보다 더 크게 보였다. 방 안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벽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조금씩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곳에서 나가야 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뭐 하자는 거야, 개새끼야! 문을 있는 힘껏 걷어차고 주먹질을 했다. 손에서 피가 나고 무릎이 얼얼했다. 나는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문을 핥히며 이빨로 물을 뜯었다. 손톱이 부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혀가 마비된 것처럼 인간의 말이라고는 나오지 않았다. 벽은 점점 더 빨리 줄어들고 있었다. 누워서 팔을 길게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짐작컨대 10초 뒤면 나는 버려진 음료수 캔처럼 몸이 눌려 뼈가 부러지고 눈알이 터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엄청난 공포감이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어젯밤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 헌팅하러 나가자던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새끼 말만 안 들었어도 지금쯤 내 방에 누워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터였다. 벽은 이제 눈앞에 있었다. 눈물이 입술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방이 줄어든다는 빌어먹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에 만져지는 천장과 벽은 지금 이 상황이 절대로 꿈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제 끝날 것이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덜컥하고 문이 열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발바닥은 이미 땅에서 떨어져 문 밖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꿈일 것이다. 아주 어이없는 꿈. 벌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신이라는 존재를 믿진 않지만 만일 있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잠시 나를 지옥의 공포로 몰아넣어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방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뭐가 됐든 상관없었다. 이제 온몸이 문을 넘어섰다. 너무나 눈이 부셔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았다. 잠시 뒤면 바깥 세상에 눈이 익숙해질 것이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안도감이 느껴졌다. 정신이 아늑했다. 눈을 뜨자 너무나 어이없는 광경이 그려졌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눕혀져 있었다. 팔과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차고 몸이 떨렸다. 엄청난 한기가 뱃속을 휘저었다. 눈앞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매우 지쳐 보이고 눈물에 화장이 지워져 못생겨 보였다. 아는 얼굴이었다. 어젯밤 내가 옷을 벗긴 그 여자애였다. 욕짓거리가 혀끝까지 올라왔다. 한바탕 퍼부을 기세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갓난아기였다. 여자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리 사이에는 붉은 피와 알 수 없는 액체가 그득했다. 나는 저 여자의 몸속에서 방금 나온 것 같았다. 여자는 서너 번 숨을 몰아쉬더니 벽을 붙잡고 일어섰다. 나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이 오싹했다. 자신의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괴물을 보는 듯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보는 것 같은 시선. 나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것이다. 여자가 한 손으로 내 몸을 들었다. 몸이 거꾸로 돌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머리가 흔들리고 구토가 나왔다. 그리고 여자는 말했다. 그리고는 손을 놓았다. 나는 차가운 물속에 떨어졌다. 바닥에 구멍이 있는 매끈한 흰색 그릇. 화장실 변기였다. 나는 깨닫고 말았다. 이건 재수없는 악몽이 아니다. 변기 뚜껑이 닫히고 이내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콘돔을 빼지 말 걸 그랬다. 우리 남편은요, 외로움을 친구 삼아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면 바로 저였죠. 하지만 다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것이었을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알 것 같네요. 청혼받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제 남편은 제가 거절할까 발발 떨며 불안해하면서 반지를 내밀었죠. 그리곤 제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행운은 저라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곤 저마저 사라져버린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말을 잘 섞지 않았어요. 성격 자체도 분명 사람이 달라붙을 성격은 아니었어요. 어쩌다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그이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것조차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의 글은 정말 기괴하다 못해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에 읽다 보면 필력이 조잡스러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조합한 단어들의 조합이 숨통을 조여오는 듯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한번 읽고 나면 그 끝을 보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괴악한 추악함에 대해서였는데 별다른 것 없이 투박하게 묘사하다 가장 천박한 부분에서 가장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문체로 쓰이기 시작하며 마지막엔 절정을 찍어버리죠. 그의 글을 읽노라면 어쩌면 인간은 인간의 추악함을 사랑할 수밖에 설계된 것은 아닐까 설득될 정도로 그의 글은 사람을 홀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이는 그 글만큼이나 아이러니한 존재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아름다운 글을 읽고 그를 문인으로 존경했을지언정 인간으로서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에게서 괴상한 소문이 따라다녔으니까 더 꺼려졌겠죠. 정신병원을 다녔다던가 친인척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사실 그가 죽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던가 사실이 확인된 것은 무엇도 없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은 그를 꺼렸어요. 내가 그에게 말을 건 것은 그 소문을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도 그 소문이 진짜가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긴장하며 그에게 말을 걸어보니 그도 나와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시시껄렁한 농담에 피식거리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프라푸치노를 먹을까 같은 사소한 것에 고민하기도 하고 영화관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을 가리다가 제 시선을 느끼고는 아닌 척 애쓰기도 하고 손잡는 것조차 얼굴이 붉어지고 마는 그런 평범한 남자였어요. 다만 그의 말재주는 글솜씨와 다르게 처참해서 오해를 풀려 입을 여는 순간 오해가 더 깊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나쁜 소문이 돈 것도 그 매우 서툰 말재주 덕분인 게 분명했죠. 전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글에 대한 열정도 아름다웠고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깊은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행복했죠.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들도 태어났고 우리는 행복했었어요. 남편이 학부생 때 쓴 책의 저작권 수입만으로도 우린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어요. 유럽도, 미국도, 하와이도 전부 덕분에 가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그는 전혀 글을 쓰지 못했어요. 단 한 글자도 말이죠. 우리의 수입은 줄어갔고 점점 우리의 생활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글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알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애썼는걸요. 하지만 남편은 누군가를 홀리는 듯한 그런 글은 다시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죠. 형사님, 제 남편이 쓴 책 중 알고 있는 거 계세요? 아, 비늘은 알게요.
그거 유명했죠. 근데 그건 말이에요. 남편을 거의 키워주다시피 한 친척형이 죽었을 때 썼던 거래요. 가장 최근에 쓴 건 뭔지 아세요? 진홍색 죽음? 아, 진청색 죽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니요. 진청색 죽음은 가장 처음에 쓰여진 거예요.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썼던 거래요. 가장 최근에 낸 책은 찢겨진 자리라는 글이에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아름답다 극찬하는 그 글들은 그가 지독하게 불행해져야 비로소 써졌죠. 최근에 냈던 찢겨진 자리도 아들이 죽은 직후에야 쓸 수 있었던 책이에요. 아들, 우리 진수. 유치원에 다녀오면 늘 우리 사이에 앉아 조잘거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곤 했죠.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사랑이란 것도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진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동료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어요. 왜 연애는 꿈 같은 것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아들 없이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었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죠. 우린 너무 오랫동안 서로 대화가 없었고 그저 동거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걸요. 아들이 계곡에 빠져 죽던 그날 우리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이는 내가 통화하러 사라졌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원망했겠죠. 그리고 마치 아들이 죽게 내버려뒀다고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게 사고가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던 엄마일 뿐인데.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는 말은 내뱉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살아왔어요. 서로 비난도 하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지만 어떤 감정 교류도 없고 도움도 오가지 않게 우린 그 후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형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를 신문하는지는 알아요. 제가 형사님이었어도 저를 의심했을 거예요. 충분히 의심스러우니까 말이에요. 아, 갈증나. 형사님, 저 물 좀 마실게요. 아까부터 목이 타네요. 형사님도 한 잔 드릴까요? 아,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아들이 죽은 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 후부터 의리는 건조하게 살았다고. 그 애는 얼마 전부터인가 이상할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위해서 돌아오던 날부터였어요. 웬일인지 먹을 것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 오랫동안 마주보지 않았잖아. 이젠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 내겐 당신이 유일한 가족이잖아. 그의 그 한마디에 모든 앙금이 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별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고 대화거리가 생기더라도 오래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내 마음도, 남편에 대한 내 묻어둔 원망도. 어느 날 남편이 불현듯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
우리 사이는 평화로웠어요. 편안했고, 네. 하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며칠 전 저녁쯤인가 남편이 다시 오랜만에 글을 써본다고 했거든요. 그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평화는 좀 더 오래 갔을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글을 쓰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나요? 저한테는요, 그게 사형 선고였어요. 조금이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겠죠. 절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온몸에 털이 쭈뼛서고 피는 전부 머리로 몰리고 있었어요. 눈앞이 하얘졌다가 검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소리 높여 따지고 있었죠. 나는 내 아들이 죽은 그때부터 그의 그 아름다운 글이 미워졌어요. 그의 글을 위해서 내 아들이 바쳐졌다는 생각을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칭찬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지 씩 미소 지으며 절 보고 있다가 제가 화를 내는 모습에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되물었죠. 그 뒤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남편은 내 화를 풀어주려 몇 마디 더 했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제 화를 돋굴 뿐이었죠. 남편은 진정해보라면서 컵에 물을 따라줬어요. 그때 기분이 조금 풀릴 뻔했죠. 그래서 그의 말대로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나에게 줄 물은 평소 자기가 아무렇게나 쓰던 컵에 따라주고 정작 본인이 마실 물은 제가 선물 받은 고급 찻잔에 따랐어요. 여태껏 손을 긋고 내 거 네 거 하던 사람이 나는 싸구려에 물을 데워주고 자긴 함부로 쓰지 못했던 고급 찻잔에 담아 마신다. 전 화났어요. 그래서 남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안 보는 틈에 슬쩍 우리 잔을 바꿨어요. 남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남편 몰래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잔을 바꿨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죠. 그리고 제가 한 짓이 그런 결과를 만들 줄은 정말 꿈에서도 몰랐어요. 사실 진심으로 화나긴 했지만 죽이고 싶은 정도는 아니었어요. 죽여버리고 싶다랑 진짜 죽인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어쨌든 저녁을 먹고 나니 남편이 갑자기 케이크를 사왔다며 작은 조각 케이크 2개를 꺼냈어요. 어떤 것을 먹겠냐 물어보길래 난 티라미슈를 먹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 먹기로 했죠. 근데 남편은요, 잘 먹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봐도 물만 들이키면서 시계만 쳐다볼 뿐 아무 말 없었어요. 그렇게 한 10분이 지났나? 그리고 갑자기 남편은 비꼬는 듯이 제게 말했어요. 아들이 죽을 때 넌 뭘 했냐고. 숨이 턱 막혀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의 옆에 남편이 있어서 믿고 친구랑 잠시 통화만 하고 돌아온 것뿐인데 남편은 제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슬슬 약효가 돌겠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제가 먹은 것에 독을 넣었대요. 수의사한테 우리 집 안개가 미쳐버려서 안락사 좀 시켜야겠다고 약을 받아왔대요. 효과 좋을 테니까 가는 모습 잘 지켜봐 주겠대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어이없어서 언성을 높였어요. 분명 소설가고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이상한 말 지어내면서
날 겁박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이더라고요. 독을 탔다는 말. 갑자기 남편은 목을 붙잡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벅벅 손톱으로 긁으며 제 앞에서 죽어갔어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부른 119는 너무 늦게 도착했고요. 네, 제 남편은 죽었어요. 저를 죽이려다 일어난 일이었죠.